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진수의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중에서도 위서로서 위서 말미에는 동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의전 때문에 삼국지 위서를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은 8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여 고구려 동욱저 음루의 한 변진 왜 이렇게 8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저자 진수는 서기 233년에 태어나 2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65세를 사셨으니 난세였음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수를 누리신 듯합니다. 촉당에서 태어나 서진의 신하로 돌아가셨으니 관운도 적지 않으셨던 듯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사인 그의 삼국지보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 더 익숙하니 저승에서라도 다소 섭섭하실 거란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러나 좋게 보자면 소설 덕분에 그의 사서가 세상의 관심을 더욱 받게 되었으니 나관중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죠. 삼국지연의를 쓴 나관중은 14세기의 인물입니다. 즉 진수의 삼국지가 쓰여진 지 천여 년이 넘게 지나서 삼국지연의가 쓰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지연의는 나관중이 시중의 구전으로 전하던 이야기를 모아서 정리집필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과연 나관중이 진수의 삼국지를 얼마나 참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삼국지 시대의 유비 관우장비 조조의 일화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에 힘이 강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삼국지의 본류가 아니 지역 중에서도 말미에 붙어있는 동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으로 삼국지 위서 말미에 동의전이 있어서 그나마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진수에게 크게 감사해야 할 듯 보여집니다. 국뽕이 있으신 분들은 후한서의 동의전을 더욱 높게 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후 나오는 여러 동의전들이 진수의 삼국지를 모본으로 삼았다는 점만큼은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김원중 교수가 번역하고 민음사에서 출간한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도 김원중 교수가 번역한 것을 주로 읽고 참고하였으니 서로 안면은 없지만 감사한 마음 정도는 가져야 도리겠죠. 참고로 순자의 경우는 김학주 교수의 책이 읽을만하고 묵자의 경우는 기세춘 선생이 번역하신 것이 개중 가장 나은 것 같은데 한비자의 경우는 김원중 교수의 책이 읽기 편하게 쓰여졌습니다. 내가 지금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예족 때문입니다. 사실 맥족에 대해서도 그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한 사서는 찾기 어려운데 그나마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자주 언급을 하고 있고 또한 조각난 사료들을 긁어모아 나름 끼워 맞춰 추론한 책들도 여럿 있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예조가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오는 예는 흔히 우리가 동해로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해가 예족을 얼마나 잘 대표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글이 있어서 예족의 본 모습을 조금이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중요 부분을 직접 참고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죠. 하나, 이에 땅에는 대군장이 없고 한나라 이후 후읍군과 삼로라는 직책이 있어서 하우들을 다스려왔다고 한다. 동해에서는 후읍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는 한군현이 동해에 대해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이 경제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었다던지 아니면 전략적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았던지 간에 좌우지간 직접 통치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죠. 단지 그곳의 통치자를 후읍군으로 삼아 간접 통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후읍군이 살던 후읍이 바로 통치의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다른 글을 또 참고해보죠. 둘. 단단대령 서쪽은 낙랑에 소속되었고 고개 동쪽은 7편을 낙랑동 부도의가 다스리고 있고 모두 예족이 그 백성을 이루고 있다. 뒤에 와서는 도의를 폐지하고 예족의 우두머리를 후로 봉했다. 앞의 기사를 보충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낙랑동 부도의는 아마도
일상 행정을 목적으로 파견된 것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파견된 군 관련 직위로 보입니다. 도위라는 것이 분명 현재의 대위 중위 소위처럼 위관급 장교보다는 그 이상의 직급을 의미했다고 판단되지만 그의 휘하에 현재 대대급 이상의 병력이 있었다고까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이 도위까지도 폐지하고 예족의 우두머리에게 후에 자귀를 내려 간접 통치하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예족들이 동쪽 7편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낙랑군의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리 말해도 과하지 않는 정도의 영역에서 예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은 낙랑군에서 예족이 차지하는 부분이 꽤 컸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곳을 도의마저 해임하고 후읍군을 삼아 간접 통치하고자 했으니 그곳이 매우 척박한 지역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다른 본문이 기사입니다. 셋. 그 지방 노인들은 자신들을 예부터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고 전한다.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글은 즉 예족이 고구려와 같은 민족이라는 이야기인데 고구려가 예족의 국가였다는 표현의 다름 아니죠. 만약 예족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족이었다면 바로 그 호랑이가 상징하던 민족이 고구려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껏 학계에서는 소수맥 등을 예로 들어 고구려를 맥족과 연관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기사인 것입니다. 바로 고구려가 예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바로 고구려가 예족과 맥족 등이 모두 포함된 다민족 국가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같은 논리가 형성된다면 고구려 또한 고조선처럼 곰과 호랑이를 상징으로 하는 건국 신화를 가질 수도 있었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한 문장을 더 참고해 봅시다. 네. 또 그들은 호랑이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올린다. 드디어 매우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군요. 예족이 호랑이를 신으로 섬겼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군요. 점점 단군 신화의 내용에 근접해가는 것 같습니다. 즉 단군 신화가 곰을 섬기던 맥족과 호랑이를 섬기던 예족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구성된 건국 신화였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부족함 없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예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대충 마무리하고 부여조로 넘어가 봅시다. 5. 부여왕이 사용하는 도장은 예왕의 도장이라고 새겨져 있으며 나라 안에는 예성이라고 부르는 예성이 있다고 한다. 이곳은 아마 본래 예맥 지역이었을 것이고 부여는 예맥 백성들 속에서 왕으로 군림하며 스스로 망명해온 사람이라고 한 것이니 아마도 이것은 이유가 있는 일이다. 이제 답이 나오는군요. 부여왕의 도장에는 예왕지인즉 부여왕이 예왕이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족들은 스스로를 고구려와 같은 민족이었다고 하고 부여왕은 스스로를 예족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또한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온 나라이니 이는 다시 말해 부여, 고구려 동해가 모두 하나의 민족 즉 예족을 근본으로 구성된 국가였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을 것이고요. 앞서 예족이 낙랑군의 거의 절반 지역을 점유하며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마도 부여와 고구려는 현토군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던 부족국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론적으로 낙랑군과 현토군 두 개의 군에 거의 대다수를 부여 고구려, 동해 등 예족 계열의 민족들이 구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들이 단일 대오를 이루어 중국에게 저항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 측 입장에서는 이들을 동질적 민족으로 분류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